정확하죠. 근데 우리 사회가 갈등도 심하고, 물론 다른 나라도 비슷비슷하긴 해요. 더 극심한 데도 있고, 또 더 심해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그 와중에도 좀 덜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 갈등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불교, 천주교, 뭐 원불교, 개신교 많이 있는데, 상당한 비중으로 비슷비슷하게 존재할 경우 되게 종교적 갈등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신통하게도 종교 갈등에 따른 사회 불안은 거의 없는 나라였어요. 물론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심화되는, 특히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거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건 정치적 갈등이죠, 그렇죠?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제일 클 수도 있죠. 최고의 책임자니까 책임이 제일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역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대외 경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집안에서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대외적 관계에서는 이게 집안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죠, 손실을. 근데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게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갈등하면 그건 좋아요. 갈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빚죠. 근데 잘못하기 경쟁을 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누가 더 못하나 보자.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못하게 하기, 발목 잡기, 뭐 음해하기, 막 거짓말,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로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래버리면 이 갈등이 격화되죠. 사실 정치 풍토가 제일 큰 원인을 차지할 텐데, 뭐 저부터 노력해서라도 지적하신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도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을 거냐는 국민이 판단하거든요. 국민이 결정한다. 다 함께 책임져 가면서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좀 완화하면 좋겠어요. 특히 외교 문제나 대외 관계에서는 싸우는 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소위 레버리지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외 관계에서 국가 간에 뭔가 이해관계를 놓고 다툴 때 집안에서 막 이렇게 저쪽 편 들어버리면 확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엄청난 걸 잃게 되죠. 그런 점도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의견 듣겠습니다. 균형의 계속 측면에서 뒤에 계신 분들께 안 일어나신, 앉아 계신, 손 들고 계신 분 있잖아요. 저기 가운데 쪽에 저기 손 지금 들고 계신 저 방금 일어나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에서 초등학생 딸 둘, 중학생 딸 둘, 딸 4명을 키우는 아빠 정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네, 대통령님께서 그 후보자 시절에 사천읍시장에 그 2025년 5월 10일 날 방문하셨었는데, 그때 가족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사실 가족 사진을 들고 왔는데 뺏겼습니다, 밖에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배경화면은 제가 있는데 그 배경을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차에서 지인들과 같이 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 배경화면 보여주면 질문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옆에 지인이, 야, 근데 너희 와이프 안에 옷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도 빨간색인데. 빨리 AI로 옷을 파랗게 바꿔라 해서 AI로 바꿨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랬어요?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바꾸고 가져왔는데 뺏겼습니다, 밖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사천에서 사는 게 저는 정말 즐겁고 좋긴 한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AI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사천에 아까 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AI가 편하고 쉽게 좋은데, 야,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같이 지방에 사는 평범한 아이들은 직장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소수의 뛰어난 아이들만 직장 다 구하고 우리 같은 지방에서 어떠한 교육을 잘 못 받고 어떤 기회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우리 진짜 걱정이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중에 뭘 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카이스트 부설 우주항공 그 과학영재학교가 사천에 설립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천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사천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꿈과 희망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반이 마련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들도 그럽니다. 아빠, 사천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가까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천의 그 공항이 국제공항으로도 좀 바뀌고 그리고 철도와 노선이 진주 사천 삼초포가 다 이어지면 야, 사천이 정말 좋은 곳이 되어서 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천의 특성에 맞는 항공우주산업 벨트 조성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고요. 그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 사천 밑에 삼천포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사천시 안에 있습니다. 아, 시르, 그 사천읍, 옛날에 사천군과 그 삼천포가 통합할 때 통합됐었습니다. 삼천포로 할 거냐, 사천으로 할 거냐 그러다가 나중에 칠천포로 하자고. 예전에 그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사천시가 그냥 되었습니다. 사천으로 끝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7천으로. 저기 사천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사천시 통합 작년에 사천시 통합 행사도 같이 이제 진행하셨는데 사천시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 점점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군요. 교통과 그런 교육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고 그 공항이라든지 철도가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포가 사천에 포함됐군요. 네. 네, 사실 제가 지목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런 것 가다가 같았어요, 아까 보니까. 소통에 오류가 있었어요. 저기 맨 뒤에 니트 입으신 분 제가 네 맞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사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도 사천. 이게 균형이 안 맞는데? 국정 운영으로 바쁘신 중에 저희 경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현재 국내 민간에서 운용되는 항공기가 400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기들의 절반량 이상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해외에서 위탁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전 세계 항공 MRO 산업 시장의 규모는 약 150조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며 싱가포르와 같은 항공 MRO 산업의 선도 국가들의 경우 정부 주도로 산업이 일정한 수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극 지원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에 맡겨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전략 산업인 조선의 경우 참고하면 선박이나 잠수함의 MRO 시장이 새롭게 부각된 바와 같이 제조만큼이나 수리와 정비의 영역에 잠재된 시장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법과 제도의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또한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조성한 국내 유일의 항공 MRO 산업단지의 준공식이 올해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시간적 여건이 되신다면 참석하시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주제를 넓혀서 지역 발전까지 물론 앞에 이제 그 주제 발표와 관련된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사천 아니신 곳에서 오신 미량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도지사 재직 시절에 경기 도민으로 살다가 지금은 그 경남 밀양에 그 귀농 3년차 50대 중반의 백종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장관님들 말씀하신 거 뒤에 먼저 질문 드릴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제 그 발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국가 전략 산업 발전에 의해서 많은 비전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경남도 그 경상남도 지도를 보고 와서는 해안선 따라서 그냥 약간 두꺼운 매직으로 줄 그은 지역 그 부분에 거의 국한되고 내륙 쪽은 도로나 철도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 넓은 면적에 사는 현재 노쇠해 있고 나이 들어가고 있고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가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 기존에 사시던 분들에는 어떤 비전을 주실 수 있는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가 전략 산업 중에는 뭐 반도체, 바이오, 뭐 자동차 많이 있겠지만은 농업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전략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항상 자생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송미령 장관님한테만 맡겨두시지 말고 산업통상부 장관님께서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경상남북도 면적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지만은 농업 생산량은 우리나라가 10조쯤 더 많습니다. 근데 수출량을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100억 불 넘겼다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지금 수출액만 1,300억 불이거든요. 그 미국을 제외한 농업 그 2위 수출국입니다.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얼마든지 농업 가지고도 그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우리보다 지금 조금 떨어지는 선진국들 중에서는 농업 선진국인 경우만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제끼더라도 더 잘 사는 선진국들을 보면은 반드시 대부분 다 농업 선진국입니다. 농업도 선진국이 되고 그 영역을 가지고 가야만 볼륨을 크게 키워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장관님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거 내용 발표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이거 맛백이에요? 짧게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중에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중에서 주택을 지을 때 그 기초의 형식 중에서 경량 목구조에도 그 독립 기초 부분을 갖다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철근 콘크리트 위주로 돼 있는 그 주택 산업 같은 경우 공기도 길고 그다음에 제조나 시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레미콘 1룹에 시공 탓을 하는데 한 300kg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공기도 짧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철근 레미콘 같이 이제 습식 그 시공 같은 경우는 그 난리를 하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 다 쉽니다. 장비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한 달 고생하면은 석 달은 돈을 벌어야 그 고생했던 게 겨우 만회가 되거든요. 대부분 다 해마다 겨울에는 쉬고 가는데 목구조 같은 경우는 건식 시공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일자리를 계속 가져갈 수 있고 또 이쪽 일에는 일반 그 공사 현장에는 외노자들이 많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많이들 흩어져 있지 나이 드신 분이 많아지지만은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그 목수 빌더 팀들이 요즘 20대 30대도 좋아하는 선호하는 일자리로 많이들 그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도 많이 늘릴 수 있고 또 시골 같은데 농촌에서 습식은 반드시 땅을 평평하게 해서 깎고 죽대 쌓고 이렇게 해서 땅 만드는 데만 벌써 평당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네. 요거는 그 목구조는 경사면에도 집을 짓기 때문에 영 친환경적이고 탄소 절감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여기 베이지색 니트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온 박연주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이걸 꼭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신부름 오셨어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소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을 위해 독자적인 우리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적으로 좀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미이용 펠릿 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미이용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공정에 아버지의 주장으로는 외국산 기계가 투입되고 있다고 아버지께서 주장을 하십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안 해서요. 그래서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기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만드신 그 공장이 제가 이제 가보고 사실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대단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기술 활용 및 기계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가게 되면 꼭 말씀 전해달라고. 예. 이거 잘 챙겨서 이거 누구 소관이에요 이거? 기후에너지부. 그 나중에 좀 알려드려요. 네,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견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저기를
지정을 했어요. 이번에 30대 여성, 밀양 50대 남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좀 30대 여성이기 마음대로, 때문에 마음대로. 30대 네, 여성 네. 먼저 그래요.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들 계실까요? 네, 저기 파란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외모는 30대인데 외모는 30대인데 아니란데. 저는 어머나. 경남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규란 중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준비한 얘기는 많은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네. 계시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기업에서도 지방에 투자를 해주시려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숫자의 증가가 아니고 이 투자와 재원들이 어떻게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천에 계신 분도 영재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숫자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기업이나 예산이 투자될 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설계할 때는 현재는 지금 투자 측정을 할 때는 고용 규모라든지 단순 숫자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를 해주신다면 오늘 말씀 주신 제안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의견 받는 자리라서요. 성별 따지지 않고 50대 외모 말고요. 주민등록상 외모 말고 주민등록상 50대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마음으로. 여기 앞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 들려요? 한국정경원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한성태입니다. 객석 마이크에 볼륨 좀 올려주세요. 아까 그 국토교통부 저기 장관님께서 운영 시스템 그 운영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기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검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정경공 같은 경우에는 창원 지역에서 경남 창원 지역에서 50년째 지금 그 기반을 갖추고 그 경남 창원 지역의 그 제조 AI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제조 AI 데이터의 그 원산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주도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실제로 인재를 섭외하려고 보면 뭐 인재의 난방 한계선이라 그래서 판교 이하로는 사실 특히 이제 AI 분야의 인재들은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고무적이었던 건 아까 말씀하셨던 분 중에서 분당 쪽에 사업을 하시면서 연구소가 창원에 있다라고 하신 부분이 되게 고무적이었는데요. 이처럼 지역 소재의 어떤 혁신 거점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나서 30년 이상 자랐지만 정기연구원에 입사를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한 케이스고요. 어차피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혜택 같은 거를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어차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만큼 그 이상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지역 소재 이런 혁신 거점 기관들의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어떤 연구 생태계, 개발 생태계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제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혹시 양산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양산에서 벌떡 일어나셨는데 다음부터는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양산에서 오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양산은 경남이 아닌가 싶은 그런 섭섭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지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선 7기 양산시장을 지낸 김일권입니다. 20대 대선 때 우리 대통령님 네 분을 통도사에서 만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물금역 KTX 정차와 광역철도 옹산선을 건의를 드렸을 때 대통령님이 아주 행정가로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고마움을 아직 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일어난 것은 지방자치의 행정권 범위를 좀
확대해 주시는 법령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양산은 신도시 300만 평 한가운데 35만 평이 부산대 부지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약 25년간 먼지만 날리고 허벌판으로 있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개발해 보려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중앙부처의 벽이 너무 높아서 한 자족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소유권은 교육부, 재산사용권자는 기재부, 실제 주인은 부산국립대학이라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애원하다시피 다니면서 겨우 만들어낸 것이 16만 평 가장자리에 시민들이 잠깐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하나, 그것도 시민의 성금으로 만들어낸 것이 시장이 할 수 있었던 최적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만약 양산 시민 3분의 1이 서명을 받아서 이러한 부지를 어떤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고치든 아니면 우선 협상권을 좀 주시든지 해서 노크라도 해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올려봐야 부처별로 우리 부처 일이 아니다, 저리로 가라, 아마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바람에 16년 이상을 지금 문제만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남시장도 해보셨고 경기지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벽이 얼마나 높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 안 해도 대통령님은 인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좋은 이 취지에 대통령님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서 노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최선을 좀 다해서 한번 협상의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저기 뒤에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양군에서 온 문경희입니다. 저는 기촌한 지 한 16년 됐습니다. 부산에서. 그리고 지금은 그 함양군에서 시민단체 활동하고 교사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많은 의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다 폐기해버리는 이유가 너무 발전 전략, 개발 전략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보존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지리산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한 10가지 이상을 써왔는데 다 나열하지 못하고 저게 목록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넣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산청에서 지금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산청 케이블카. 전액 지자체 지방 예산으로 2천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거 환경부에서 지금 말리고 있지 지금 않나요? 환경부에서 이거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인데. 이것도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함양군에서는 지리산 안에 있는 벽소룡이라는 것을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개통을 해서 저쪽 구례하고 남원하고 이렇게 이어보겠다고 하고 그 있습니다. 옛날에 구도로를 실제 도로로 만들려고 한다고. 작은 도로를 그 환경부 장관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동군 같은 경우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 임도 건설을 하는데 국립공원하고 인접한 지역, 화계하고 악양 지역에 있는 임도를 요거는 개설한다고 논쟁이 합니다. 꽤 있겠네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또 있다면 10개 쓰고 싶다. 엄천강 같은 경우 남원에서 함량을 거쳐서 산청을 가는 엄천강이 있습니다. 지금 수십 년째 댐 만드는 거예요? 예? 댐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오염 물질이 계속 유입되어서 그걸 좀 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염 방지.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청 개발만 하지 보호는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시군에서 해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것이 그 남원 지역에서 지금 송전탑 같은 경우 지리산을 이렇게 둘러 에워싸서 송전탑 예. 건설 문제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채구를 했다가 채석장이 있다가 요즘 다시 가동을 한답니다. 한 40년 정도 해가지고 주민들의 고초를 겪었는데 그 부분을 마천면에 예, 채석장 그 채석장이 재가동. 네. 에서 나오는 물이나 이런 것들이 임천 강을 좀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채석장 인허가 문제는 시군 소유가 아닌 인허가의 문제는 끝났는데 그 부분을 다시 깔끔하게 조성을 하고 싶다 해서 복구 공사 예예 자기 그 사업자가 임의로 지금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산청군에서 지금 제일 큰 거는 삼장면에 생수 공장을 지금 치수를 계속 지금 한 40년 정도 해왔는데 그걸 증량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경상남도 도청에서. 그래서 치수 증감 전에 마을 주민 전체는 지금 지하 고갈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도 지금 고사 상태고 네. 지하수물에도 뻘물이 오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그다음에 치수 정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저도 여보세요. 어차피 다른 분이 또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남원시에서 지금 산내면에 남천 공사를 지금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남천이 예, 뭘 하는데요? 남천입니다. 뭔 공사를 한다고요? 그 남천을 개선하는 공사. 개선 천을 공사? 예. 이렇게 하상 정비 예, 공사. 하산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 공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비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남천하고 다 지리산을 경계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훼손을 한다. 해소는 안 하지만 강바닥을 끓게 되면 그게 살고 있는 천년 생물들이 다 지금 그 어종이나 또 수달 같은 뭐 긁어내고 그러면 안 된다.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긁어내는 거 제일 싫어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또 더 많은데 제가 기억을 괜찮아요. 빨리빨리 하세요. 예. 예. 또 제일 문제는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 아니 잠깐 공원 아까 관리공단이잖아요. 10개 농담에서 그죠? 지금 9개밖에 안 했는데 8개밖에 안 했는데 적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관리공단 자체가 경찰권이나 또는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을 중재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이렇게 보전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자 이렇게 하시죠. 네. 대개 보니까 이제 지리산의 그 산천, 하천 뭐 이런 거의 훼손 보전 문제 같은데 저기 그 환경부에 어차피 접수를 하면 넘겨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 쪽에서 한번 챙겨보라고 할게요. 예. 네,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좀 어렵고. 문제는 저희 나라에 한 23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22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시면 저번에 제가 업무 저희도 보고 받을 때 안 그래도 한번 얘기해놓은 게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기후부 에너지환경부 장관께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10대가 있습니다. 제 옆에. 네, 감사합니다. 쉽대. 그런데 첨단이 저희 첨단. 이미 약속한 시간이 5분이나 지나서요. 한 30분 더 하세요, 그냥.
그러면 그 안 나온 지역별로 지역별로 들어가. 네네.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사장 입구 그리고 자리에 서면 의견서 비치해 드렸습니다. QR코드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직 그 안 나온 지역이 있다고 해서요. 혹시 진주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진주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목도리 하신 네.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주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대통령님, 진주에서 온 이규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주의 이야기가 아니고 서부 경남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발달 장애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경상대학교에 그 발달 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교육학과를 정원 특례로 꼭 신설을 부탁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진주의 사립대학에서 특수교육과가 있었지만은 폐교가 되면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은 유사학과 경상대학교로 편입이 되었지만은 특수교육학과는 없는 관계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부경남에서 발달 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양성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정원 특례 부분은 대통령께서 좀 이거 꼭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외적 인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원을 늘리면 들어올 사람은 있어요? 예, 많습니다. 지금 수요가 네, 굉장히 많이 알겠습니다. 늘어났거든요. 발달 장애인들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지도할 수 있는 양성 교사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가 지방에 수요가 있으면 최대한 늘려주자. 학과도 정원도 학교도 뭐 중고등학교 이것도 다 늘려주자고 했는데 저희 국립대에 지금 지방은 학생이 줄어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수요가 있으면 확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럼 교육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저희가 어쨌든 우리 이번 정부의 기본 방침은 지방의 인력이나 수요가 있으면 최대한 늘린다. 지방은 똑같이 있으면 수도권은 막고 지방은 늘린다. 예를 들면 뭐 첨단 기술 교육 분야도 똑같이 있으면 지방은 늘리고 수도권은 통제하고 지금 이게 기본 방침이어서 그 특수교육 분야도 만약에 지방에 수요가 있으면 좀 늘리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자, 진주 얘기할 사람 다른 분으로 한번 하죠. 네, 진주의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저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분 아니에요? 다른 분이시죠? 뒷줄에 계시구나. 질문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23년 차 직업전문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큰 그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계과에서 근무를 오래 했는데요. 이제 항공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2교대를 합니다. 2교대 12시간 맞교대를 해서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2교대를 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2천만 원 중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뭐 AI도 좋고 피지컬 AI도 좋고 AX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현실적인 임금이 너무 적은 현상에서 이 지역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을까?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는 제가 23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면서 항상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최저임금의 문제를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카이에서
이 항공업체들은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는 너무 이 최저임금이 너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좀 풀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줘야 나중에 AI도 좋고 피지컬 AI로 갈 수 있는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이 너무 낮다, 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 그게 아니라 이제 카이 직원들은 급여를 상당히 많이 받죠. 뭐 두산중공업이나 대기업 소속 직원들은 급여를 많이 받지만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2교대를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자고요? 예, 급여를 현실화를 하자는 거죠.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저게 항공 분야도 그런 모양이네요. 이제 이게 지금 조선 분야도 그렇고 건설 분야도 그렇고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것도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해서 한 번쯤은 좀 시끄럽게 논쟁을 한번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계열업체들의 정규직, 또 거기에 또 비정규직, 거기 또 여자, 남자 또 나누고. 그래서 이게 한 두 단계 지나가서 보면 대기업의 정규직하고, 그러니까 하청 계열업체의 비정규직하면 한 40%밖에 못 받는다고. 지금 이게 현재 실제 그래요. 또 여성은 또 더 적어요.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일단 부동산 문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럴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 발전 잠재력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자원과 기회가 골고루 나눠져서 다 제대로 풀로 효용을 발휘하면 이제 충분히 잠재력만큼 성장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확 몰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너무 남아서 못 쓰고 썩어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 기회조차도 노리지 못해서 손가락 물고 그냥 놀아야 되면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죠. 이 양극화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해결하면 사실은 모두가 행복한 파이를 키우는 길이 되죠. 근데 당장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조선 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뭐 세계 최강의 조선 산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울산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뭐 220만 원 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비자를 줘가지고 쓰고 있다고 뭐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저는 속으로는 그거 좋은 일이 아닌데 그거야 뭐 하청업체 사장은 좋겠지만 그 지역 경제에 도움도 크게 안 되고 임금 격차만 심하게 하고 소위 노동 착취가 자랑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그것도 물어봤어요. 제가 기업분들 제가 자주 만나니까 조선 산업의 인건비 차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한 17% 뭐에서 뭐 한 20% 보통 이제 어제 한 10% 선이에요. 인건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비중이. 거기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내가 뭐 다른 얘기는 할 수 없고. 근데 이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죠.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카이야마 본사의 정규직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납품을 하는 납품업체들의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이러면 아마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3분의 1 좀 넘게나 뭐 그러지 않을까? 반도 잘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월급이 적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정규직이 되면 월급 더 받아야지. 그것도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주 같은데 여름방학에 가서 알바하면은 그 정규직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불안정하게 단기간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알바일수록 더 적어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 발전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죠.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최저임금 올리면 저항이 엄청나고 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최저임금하고 적정임금은 달라요.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된다예요. 그 최저선을 정한 거예요. 그것만 주면 된다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최저임금 그것만 주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정부에서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강원식 실장이 막 회의하면서 화내던 것도 있던데 365일에서 364일을 일을 시키고 퇴직금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창원이야? 창원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 말이 되냐. 대통령이 안 그래도 물론 제가 보기엔 계약은 그 이전에 한 것 같아요. 1년 지난 다음에 생긴 문제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11개월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내쫓았다가 2달 후에 다시 고용하고 또 정규직 안 만들려고 1년 11개월 심지어 1년 11개월 29일만 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지. 적정임금을 줘야지 최저임금만 주면 되겠냐. 근데 전국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방침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도 그렇고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준다. 네. 충분한 임금은 못 주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준다. 그리고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준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정부 공공부문만이라도 이제 할 건데 아마 이거 하면 또 어디서 막 씹을 거예요. 야, 돈이 남아도 오냐, 세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 퍼주냐,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공 분야부터 먼저 좀 모범을 보이고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가 아니고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최저 기준이지 적정 기준이 아니다. 라고 해서 사회가 모두 또 공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도적으로 해결할 텐데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실제로 실용 가능한 방법이 뭐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노동자의 운명이죠. 숙명이죠. 노동자의 숙명은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한을 헌법이 인정한 겁니다. 단결해라. 단결할 권리를 준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단체로 교섭할 권리도 준다. 헌법에서. 단체 교섭. 그리고 안 되면 집단 행동할 권리를 준다. 단체 행동권. 이거 헌법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조직률도 올리고 이렇게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역시 누가 해야 된다?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대신에 제가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을 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럼 못하게 할 테니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도록 하시죠. 네, 좀 더 진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통영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통영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저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계신 분. 네, 짧게 하시면 많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왔습니다.
저는 아주 정말 작은 이야기지만 정말 앞으로 더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산양면 풍화리의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오비도라는 섬입니다. 이곳은 10년 전 통계로 보면 100명이 채 살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통영 인근에는 이렇게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방문 요양 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 미만의 이 사람이 있다 보니 요양사가 들어오려면은 상대가 한 명만 되면은 시간 대비 좀 꺼려해서 들어오려는 요양사가 없으시더라고요. 몇 군데를 다 섭외를 해봐고 추가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도 그렇게 들어와 주시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결국은 뭐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기는 한데요.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통영에 있는 섬 중에서도 한산도나 욕지도처럼 차량이 들어가고 300명 이상의 주민이 사는 곳은 차로 다니면서 요양보호사가 관리를 다 하신다고 하셔요. 하지만 인원이 작은 곳은 한 명만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제대로 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약간 도서 할증 요금 같은 거를 정하셔서 조금 지원을 더 해주시면 도선비라든지 이런 거 추가되는 거는 가족들이 내더라도 나머지 지원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장애인 요양보호제도에도 비슷한 게 있다고 해요.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힘든 건 안 해버린다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는군요. 비슷하네요. 대책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성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고성 저기 맨 뒤에 그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에서 오신 분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겼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40년 동안 중소기업을 통영 고성에서 경영하고 있는 이상석입니다. 저는 양극화의 시작이자 결과인 안전과 금융에 대해서 제안 올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으로 계약되고 일용직에 이르면 공사대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최저입찰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72조에 따르면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과 대규모 민간 사업을 비교해 보면 맹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실시 설계상의 예산에서 안전 관련 비용은 단계마다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포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 전문 업체를 산업화한다면 현행 수준의 재원으로도 산업화를 통해서는 고용을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국가 금융정책을 볼 적에 대기업 중심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정책의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면 합니다. 아울러 중소조선소의 기자재 기업도 RG 지급 보정이 되도록 챙겨주십시오. 또한 최근 AI 세대를 맞아 전력 생산망의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풍력 구조물의 제작 시에 넘어야 할 허들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금융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의 내용을 간곡히 청드립니다. 행정, 유관기관 담당자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촘촘하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 시간이 돼서 한두 분만 더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예고해 드렸기 때문에 의령에서 오신 분 계시면 의령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손 드셨는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그 축약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함창 민주당 지역위원회 직무대행 주윤식입니다. 오늘 저는 세 분 장관님께서 나와서 설명하는 걸 듣고, 야, 우리 경남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희망이 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김윤덕 장관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막 가슴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토부에 계시는 차관님이나 실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께서 5억 3특에 대한 계획을 아주 참 고심해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것이 실행이 되면은 약 20조 원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밀당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국토이용계획 확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에서 보면은 5억 3특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조금 보완할 것은 통합되는 특별시의 공간체계 하이라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기준과 또 자생력을 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안은 지금 국토연구원이나 KDI에서 풍부한 자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집중시켜서 그 보완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무회의로서 국회가 협조 안 한다 기다릴 필요 없이 심의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에서 보면은 전부 다 개발 연구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국토연구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균형 성장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 거점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이 성장 거점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주면,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주면은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나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고심하면 다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대통령께서 행정 통합을 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곳에 국비를 지원하라고 기재부 장관 불러가지고 지시만 하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예. 줄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십니다. 예, 5월 9일 못을 박아서 이제는 더 이상 연기도 없다. 다세대 주택 전부 다 정리하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 역행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도 대통령께서 이래 정치를 잘하고 소문이 세계적으로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주택 가격이 또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원은 자, 정리합시다. 예, 약간 네, 팩트에서 벗어난 얘기 줄여주시면. 같고.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양해 부탁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장 입구 그리고 자리에 비치해드린 서면 의견서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딜 가나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말씀은 많으시고 2시간씩 해도 아마 앞으로 2시간을 더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쌓인 문제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이런 기회도 자주 또 가질 테니까 또 이런 기회 말고도 말씀하시고 제안하시고 지적하실 기회는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뭐 민원 또는 뭐 지역 문제 또는 국가적 과제 할 것 없이 사실 연간 국가에 접수되는 의견, 민원, 제안, 항의 뭐 이런 것들을 합치면 몇백만 건쯤 된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도 뭐 엄청난 민원 양이 있었는데 제가 좀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한테 민원이라고 하는 거를 귀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좀 수집을 하자. 그래서 민원이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 많이 수집해 오는 공무원들을 먼저 승진시켜주는 제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시를 했어요. 많이 발견만 많이 해라. 처리할 수 있는 건 또 처리하고 처리 못하는 거는 구청으로 넘기고 또 구청에는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은 처리하고 못하면 본청으로 넘겨라. 시청으로. 또 시청에 이제 각 뭐 국장 뭐 과장들한테도 얘기해놨죠.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해보고 못하겠으면 마지막으로 나한테까지 가져와라. 그래도 저한테까지 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민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찾으러 다닌 거죠. 뭐 미용실 가서도 물어보고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발관도 가보고 복덕방도 가보고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막 동네 골목골목 혹시 뭐 쓰레기 버린 거 없나? 하수도 어디 깨진 거 없나? 이런 거 막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시장을 7년 몇 개월, 8년 가까이 재임했는데 마지막 퇴임할 때 보니까 민원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민원으로 안 된 거죠. 그 전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제안하고 의견 내고 뭐 기분 좋게 서로 해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성남시에서 시민들께서 잘 평가를 잘 해줘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제가 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적 차원의 민원들도 앞으로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 민원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 보면 원래 잘 안 되는 거인 경우가 많아요. 해결될 건 대부분 다 해결된 거죠. 근데 안 되는 건 오해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마지막에는 이제 행정공무원한테 갔다가 안 되면 정치인들한테 가는데 보통 정치인들이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내가 하면 안 될 리가 있나?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거를 미련을 가지고 막 계속 기대가 커지고 부딪히면서 화나고 상처 입고 왜 자꾸 막 이제 평생 하는 일이 일생에 오직 한 길인 민원을 낸다. 이런 사람이 수십만이 생겨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좀 그 얼마나 한되겠어요. 그 바빠 죽겠는데. 그 제가 성남시장 취임해가지고 막 시장실로 쳐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만나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 듣고 정말 진심으로 같이 공감하고 대화하고 있더니 제 경험으로 한 절반 가까이는 포기한 거예요. 안 되는 걸. 마지막에는 되게 저한테 그 안 되는 거 가르쳐 줬으면 내가 몇 년 동안 생고생 안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 아무도. 그래서 고맙다고 저한테 대개는 눈물 흘리면서 박수 치고 갔어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많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실 겁니다. 오해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장 대화는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관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하시고 이제 자치단체장들도 이제 좀 뭐 많이 하겠죠. 진지하게 얘기 듣고 와서 뭐 멱살 잡을 필 각오하고 하면 돼요. 물론 여기 경호원들이 있으면 멱살 잡기가 만만치 않아요. 공직자들이 뭐 그런 생각하고 감수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게 하면 다 해결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있을 테니까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땅, 바다, 하늘을 잇는 국가 전략 거점 경남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땅, 바다, 하늘을 잇는 국가 전략 거점 경남. 경남의 마음을 듣다. 이곳 경남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너무너무 일찍 오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좌석은 A, B, C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을 위해 일하고 계신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행사의 취지상 별도의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은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경남을 경제 안보 산업 허브로, 그리고 경남에서 시작되는 피지컬 AI 시대, 또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축 이라는 주제로 참석하신 여러분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경남 발전을 위해 지역과 도민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안을 듣고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남 발전 비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 정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경남지사께서도 오셨는데 거기 왜 뒷줄에 가 계세요 근데? 그랬어요?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지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여러 분 나오신 것 같네요. 네, 우리 제가
5분이 오셨군요. 민홍철 의원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그래도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민홍철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도 계시고, 김종양 의원님, 네. 허성무 의원님하고 정혜경 의원님. 앞에 와서 좀, 그래도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같이. 네, 경남이 멀긴 머네요. 서울로 가려도 상당히 멀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이제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을 갔다 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은 이제 생존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뭐 지방이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지원도 해주고 좀 도와주고 더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시면 알지만 요새 그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당 3억, 평당 3억.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그 정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홍준표 의원께서 그러셨나? 한 아파트,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은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실적이 맞아요. 이게 객관적 가치가 실제 그랬냐? 그럼 말이 안 되죠. 그 똑같은 돈을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한 채 뭐 100억, 뭐 80억 그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뭐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는 뭐 200억이라도 좋아. 뭐 그런 사람들 그 돈 내고 사는 건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막바지가 있지 않겠어요?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언젠가는 정상을 벗어난 것은 반드시 또 제자리를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근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왜 이렇게 됐냐? 뭐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계속 서울로 가요. 이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동네에 문제가 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 누군들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여기 좋은 일자리 있고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하러 가겠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또 젊은이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저한테 그래요. 제가 맨날 그 기업인들 보면은 우리가 기업 활동 열심히 지원해 드릴 테니 저 지방으로 좀 가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지방도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딱 붙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땅값 싸고 또 편하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 이게 뭔가 잘못됐죠.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오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정치가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사회에 자원 배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운명을 결정해요. 이 정치라는 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람으로 치면 머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머리.
예, 머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게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몸은 따라가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회에 일로 가야 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리로 가야 되는 사람도 있죠. 입장이 다양하니까. 근데 잘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정하고 가야죠.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하고 사회하고 똑같다니까요. 머릿속으로 맨날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진짜 죽죠, 결국은. 맨날 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살 생각만. 그거 잘 살게 됩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정치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만 먹고 살고 세상은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세상 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정치가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누가 한다고요? 국민이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잘하는구나.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저 사람 문제 있네. 다음엔 절대 못하게 해야지. 지금 당장 내쫓아야지.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서 그렇게 만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왜 나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냐? 왜 이 사회를, 이 많은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 사회에 해가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냐?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꽤. 요만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있습니다. 나는 노란색 좋아해. 부모 죽여도 노란색이 좋아. 내 인생 망쳐도 노란색 좋아. 이러면 이제 그건 노란색이라 노란색 구하기 쉽거든요. 이거 가면 팔잖아요. 더 예쁜 노란색 이런 거 사가지고 난 노란색 확실하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으면 결국은 세상을 해치는 국민의 삶을 해치는 내 인생을 내 자식들의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나를 대표해서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내가 맡긴 권력으로 자기 이속을 챙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가지고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손발하고 머리하고 다 이렇게 심장하고 다 건강해야지 골고루 다 피가 가고 영양이 가야지 심장에만 이만큼 몰려있고 머리 이쪽에만 한쪽이 이만큼 몰려있고 손발에는 피가 안 가서 썩고 이러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 발전이 정말로 중요하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가 해내야 될 일이고 이게 우리 사회가 수십 년 한쪽 방향을 쭉 달려왔기 때문에 또 수도권 집중 전략이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게 맞아 라는 생각을 잘 바꾸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배가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다가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도움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재정 분야에서도 지방에 똑같은 조건이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도 지방은 더 많이 주자. 지역화폐도 지방에 더 많이 주자. 저는 이렇게 재정도 좀 많이 하고 산업 배치나 아니면 기반시설 구축에도 지방에 더 많이 하자 이제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저는 뭐 황당하던데.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 지급하자가 태클이 걸렸어요. 불공평하다. 이렇게 판이 기울어져 있으면 공평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데는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줘야지. 거기다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면 그 불평등을 그대로 조장하게 되죠.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도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죠. 하다못해 국회의원 숫자도 그쪽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착공식을 한 남부 내륙 철도, 그게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수 위원장한테 그거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7조 원 든다고. 보니까 7조 1천억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7조 원이 돈이 없어가지고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대. 60년 동안. 진짜 돈이 없었을까? 수도권에서는, 저도 그 수도권에 살고 남부의 시장도 도지사도 하고 그랬지만, GTX라고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심도 그 철도, 고속철도. 그거 한 개 노선 까는데 보통 7조 원, 10조 원 듭니다. 근데 그걸 거기는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막 깔고 있잖아요.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은 하죠. 인구 많으니까 그렇게 기반 시설 막 수십 종씩 계속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편하게 더 몰리고. 그러니까 또 더 하고. 그러니까 집이 평당 3억 막 앞으로 5억 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돈 빌려서 아파트 사고. 그게 우리의 현재 실상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경제 성장 발전이 지금 1% 뭐 마이너스 0% 이러고 있는데, 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해내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한데, 앞으로는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정부 차원의 국가 경쟁이 되고 있어요. 국가 대항전으로. 그러려면은 그 국가 대항전에서 이겨내려면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고, 이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야죠. 국토균형 발전도 그러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렇고,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을 향해 가는 것도 그러하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 새롭게 희망을 가진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신 있죠? 네.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최근에 확 올라갔다 그러대요. 어제 MBS인가 어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0%가 됐다고. 옛날에는 뭐 70% 이런 정도였는데 80%로 올랐대요. 이제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나 봐요. 우리 경남도 힘을 내서 우리 오늘 이런저런 우리가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들도 듣게 되겠지만, 어쨌든 산업화의 핵심 축이었는데 새롭게 산업 인공지능 전환 MAX 그러니까 중심으로 우리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 간 총력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국가적 역량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예를 들면 뭐 기술력, 교육 역량, 아니면 인적인 뭐 기술 능력, 뭐 교육 수준 뭐 이런 등등도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자본의 총량이라든지 다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국가 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역동적이고 대한민국이 뭘 하더라도 그냥 엄청난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게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그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적 자질, 역량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불공정한 거 잘 못 견뎌내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보면 야 우리나라 기술자들,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연구자들, 과학자들 뭐 이렇게 빨리 잘해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속으로 대단한 국민인데 저도 자랑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 핵심은 역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사회의 주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민주적 역량. 그게 대한민국의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이 경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본거지이기도 하죠. 4.19 혁명의 출발지이기도 하고 또 부모항쟁을 통해서 유신체제, 유신 독재 체제를 끝낸 곳이기도 하고 저는 그 저력이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힘을 모아서 희망이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분의 장관들께서 경남 발전 비전과 관련된 주제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경남을 경제안보 산업허브로 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의 힘, 오늘날 산업화의 저력을 키워주신 우리 경남